이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드렸고요. 소방관도 안전한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방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좀 명복을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도 현장을 찾아서 애도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다짐, 각오를 밝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야 갈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요, 국회에서만 자리를 잡고 말을 하면요, 저렇게 공통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선 얘기들이 요즘에 오가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차 어제 오늘 뭔가 서로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답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걸 구성을 좀 했는데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졌습니다.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 같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겨냥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와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배용찬 소장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프레임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총선을 위해서는 총선을 목표로 해서는 윤석열 정부 또 정권에 대한 심판 쪽으로 프레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또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또 야당에 압박받는 이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건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번 총선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이 프레임인 겁니다. 그래야만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인기와 주목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상당히 국민의힘은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법카는 물어보셨냐 기자분들이 본인이 대신 질문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봐라 개인이 재판도 그렇고 법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흠결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직접 이름을 거론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놓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최소화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 이 구도 자체가 한동훈 대 이재명,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는 국면 전개가 될 테니까요. 서로를 지금 뭔가 비판하는 발언,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언이 겨냥한 지점은 다르다 지금 이건데요. 지금요 두 여야 대표가 뭔가 이렇게 날선 발언한 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신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직격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아주 조목조목 뭔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히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정권 심판으로 흘러가고 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민주당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을 짜고 싶은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 기준도 민주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물론 민주당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허들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 늘 개진해 왔는데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과거 어제 충격적인 발표 그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죠. 손준성 검사. 손준성 검사가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고발 사주건으로 윤석열 검찰 사단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서 사실상 범죄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는 동안 계속 그 법무부 안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승진시켜줄 때 인사 책임자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공천 승진도 시켜준 사람인데 공천 안 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건 알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했던 이 중도층이나 아니면 보수층이 원하는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기대했던 분들이 바랬던 정치는 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정치, 이 기존의 구태 정치가 하는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바랬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연일 뱉어내는 말을 보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재정은 그러면 법카로 돌릴 거냐? 그렇게 저는 수준 낮은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대응을 해드리면 그럼 여당의 정책은 검찰 특활비로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떤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함정 몰카 피해자면은 공천 주실 겁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서로의 수준을 낮추는 정치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인 강전의 노동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비유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야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우리 당 같았으면 그쪽 공천 못 받아요. 절대로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맹비난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하는 이유가 혹시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당정 충돌 상황. 이게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봉합이 됐다 아니다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로부터 뭔가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 갈등으로 보였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봉합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과라든지 좀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공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 공천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과 달리 정말로 오히려 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천하겠다는 강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친명계, 비명계 나뉘어져서 굉장히 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명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뭐 그런 대통령실과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총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공천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 해서 민주당의 지금 내분과 달리 우리는 한 팀으로 똘똘 뭉쳐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에서 검찰 독재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검사 독재, 검찰 독재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검사 사칭한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가 워낙 뭐 제왕적 당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성추윤 부의장하고 강준혜 부의장 두 분이 하나씩 더 얹혔어요, 지금. 당대 쪽, 이 당대표들 하나씩 더 얹혀서 그건 뭡니까 지금? 얘기 좀 해보세요. 약간 이 수준으로 갔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편향에서. 그런데요.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의원 숫자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끌어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일까요? 국회의원들 매달 받는 세입이 있는데요. 이거 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놉니다. 오늘이요. 이것도 강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선거를 의식했을까요? 아무튼 또 하나 발언이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놓고 본 중위소득이 있어요. 그 정도만 받으시죠. 평균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뭐 비슷합니다. 그 정도만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숫자가 받는 세비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좀 정리해놨는데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연 개념으로 치면 1억 5,700만 원, 1% 좀 넘게 상승했는데 월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570여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거 거의 3분의 1 가까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 정도만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오늘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당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여당 내 의원들 반응이 어떨지 아직은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오늘 제안이 나왔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세비 대폭 줄여야 된다는 제안인데. 선거 공영제라는 게 있죠. 선거에 드는 공적 비용을 국가에서 국가 보조해주자. 그 얘기는 부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블랙마켓처럼 커튼 뒤에서 받는 돈 이런 걸로 선출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아니에요? 저는 그와 유사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얘기에는 두 가지가 앞에는 괄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뭐 있냐?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거 하나. 또 하나 조금 더 나가면 아니 뒷구멍으로 다른 거 받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세비 이것만 줘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혹시 한 얘기가 아닐까? 일 안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앞뒤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까 선거 공영제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알아서 그냥 다 조달하지. 그런 글쎄요. 그냥 우리 사회가 저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이 공영제가 도입된 이후에 선거에 헛돈 쓰다가 나중에 걸리면 작살난다. 이게 굉장히 정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돈 주는 거, 기타 다른 거, 뇌물 받아서 그걸로 뭐 선거 비용 충당하는 거 많이 없어졌듯이 국회의원들도 역시 그런 정도의 깨끗함이나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저 정도의 세비를 준 건데요. 만약에 국회의원 어느 누군가가 장관들 하는 일이 뭐 있냐. 장관들도 그러면 받는 급여 좀 줄이자. 예.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뭘 근거로? 그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존중, 예. 삼권 분립 이런 걸 감안한다면 예.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그 자리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비를 무작정 줄이자. 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손정욱 변호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분위기상.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세비 줄이자라는 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론은 반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또. 이걸 생각했을까요? 뭐 여론도 이제 뭐 적극 찬성할 겁니다. 우리 여론은 이제 그 국회의원 보좌진도 9명이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줄이자. 그다음에 숫자도 줄이자. 예. 그다음에 월급도 줄이자. 전부 이게 줄이자. 이게 아마 압도적인 여론일 건데 저는 그런 여론을 떠나서 예.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좀 이제 그 월급을 OECD 평균으로 한번 비교해봐도요. 예. 현재 그 국민 소득 대비 OECD 국가 중에 예. 우리가 3번째로 높아요.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근데 이게 3번이라고 돼 있어요. 3번이요? 저 확인을 못 해봤어요. 3등만 알고 계시다. 예, 근데 3등이다. 저는 OECD 중에 최소한 중간 정도로는 평균 정도는 낮추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력 규모나 소득 규모가 OECD에서 그렇게 3등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예. OECD 이제 평균 정도로 하자. 왜 우리가 이제 국민 소득 대비 예. 연봉이 3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자랑이라고. 뭐 축구나 1, 2, 3위 하지 이게 뭐 자랑이라고 3위 합니까? 최소한 이게 의논을 해봐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 비교해봤을 때 좀 절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지금 그렇죠. 이 상황은. 그다음에 예. 두 개를 더 손봐야 돼요. 어떤 겁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는 무노동, 무임금. 유일하게 예외가 국회의원입니다. 일반 공무원도 구속되면 70%까지 월급 감액합니다. 예. 그다음에 근로자들 일하려면 이게 월급 안 주죠. 예. 근데 국회의원들만 유일하게 무노동, 유임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거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지급이 된다.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 2년 받았는데 휴가비까지 다 받아갔잖아요. 명절 휴가비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국회의원은 이게 법을 안 만듭니까? 그게 두 번째. 예.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예.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공략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선거법을 중대하게 어겨서 예. 당선 무효가 되는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원래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원래 원초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재판만 3, 4년 질질질 끌다가 4년에게 월급 다 받아먹고 그냥 그만두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전까지 받은 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소급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더 좋은 거는 있어요. 기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월급이 무죄 넣을지 유죄 넣을지 모르죠. 월급을 공탁하는 거예요. 공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면 예. 월급 주면 돼요. 무죄니까. 예. 근데 유죄가 되면 공탁해놓은 그 국가가 가져가 버려야지. 예. 이런 이제 제도가 요즘 법 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제 그 세 가지는 손봐야 됩니다. 조정욱 변호사는 더 나갔네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것보다 더 나갔어요. 지금 제안이.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우리가 4위 정도 되는데 3, 4위 뭐 예. 이제 3위냐 4위냐보다도 뭐 일본, 미국, 독일이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세비를 지급받느냐는 건 이제 경제적 차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수 줄이자, 예. 세비 줄이자, 그리고 보좌진 수 줄이자.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준법적 차원이 더 중요할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설 국회로 가야 되고 국민들이 볼 때 밤새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 정도의 상당히 과제가 많은 국가에서 예. 이 계속해서 성장형 국가에서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이상도 취급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면책 특권 내려놓고 또 상설국회 하고 또 만약에 이 정도로 세비 지원을 했는데 예. 홍콩의 경우에는 청렴을 위반하면 아예 공무원이나 판사는 추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국회의원에게는 더 준엄한 예. 준법 정신 태도 예.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좀 선거 전략적 차원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틀렸다 맞다의 차원을 떠나서 예.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세비 얘기 딱 걸어놓으니까 이게 아마 토론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던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이 정도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얘기를 꺼내겠죠, 다시요. 자,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지금 신당들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은 윤핵관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낙연, 윤핵관.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있네요, 오늘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 방송 나오면은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해요.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이준석의 교통경험이 어떻다느니 개혁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 대책위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마냥 이룰 수 없기 때문에요. 많이 늦기 전에 어떤 방향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번 주 창당 대회에서 어느 정도 공시를 그 정도로 빠르진 않고요. 네. 창당대회 같은 날 그걸 제가 발표한다 그러면 창당대회 뉴스가 오히려 눌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개혁미래당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설명을 네네, 눈을 좀 더 크게 뜨시면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뭐 제3지대에서 연대한다, 합당한다, 손을 잡는 얘기하는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참 스타일은 정말 다르군요. 말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이렇게 서로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성시훈 부의장. 예. 이낙연은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어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혹시 공감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전략입니까?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만약에 이제 저는 뭐 제3지대 평가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자충수를 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써서 매우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지금 이슈를 받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윤핵관과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이 통합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을 때 거의 적대 관계처럼 돼 있었잖아요. 윤핵관과도 통합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뤄놓고도 통합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약속대로는 한 거죠. 이슈를 끌기 위해서 사실상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설득력이 저는 없어 보이는 게 자꾸 뭐 자기한테 뭐 개혁하라고 변화하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두 지대에서 그 3지대에 있는 두 정당에서 뭔가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한 건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에게 지역구 나가라, 개항을 나가라, 엄숙주의 걷어내라. 뭔가 계속 요구했던 건 이준석 대표로 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개혁을 요구했던 건 이준석 대표인데 왜 갑자기 왜 자기한테 개혁을 하라 그러냐고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 얘기만 한다. 이게 약간 근거인데. 그러면 개혁신당 이야기할 때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하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장 거의 24시간 스피커로서 SNS,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갖고 제3지대 통합 여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초조한 것 같아요. 네,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저런 좀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자충수를 뒀다. 이제 통합은 사실상 만약에 통합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엔 의아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의 부위원장. 네. 사실은 윤핵관이란 이 표현의 저작권을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은 뭐 거의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적대 관계였다는 것도 다 알려졌고. 근데 이 표현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썼어요. 이거 나중에 실제 만약에 연대를 하거나 합당할 때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겠죠. 제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개혁 신당 본인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개혁 미래당이라고 하는 이낙연 대표와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당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알력 다툼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점점 좀 멀어져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는 정책을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노인들에 대한 무인승차 폐지라든지 아니면은 여성들도 군대를 갔다 와야만 소방이나 경찰에 채용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에 있어서도 글쎄요 같은 당에 지금 있는 양양자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러한 정책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을 때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 이낙연 대표와 그쪽 이제 개혁 미래당 쪽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3지대의 마치 활용점정은 이준석과 이낙연, 낙준연대가 되어야만 이게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제 생각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혁 미래당과 달리 너무 빨리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깨달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윤핵관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쪽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터부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성천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어떠한 전략이라고 봐야지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그렇게 뭐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계시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 비전에 대한 얘기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쪽에서 사실은 어떠한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게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앞서서 그렇지만 이게 뭐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뭐가 신당끼리에 손잡는 게 잘 안 되는 쪽으로 강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발언 수위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분은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나올 목소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하시는 분인데 여긴 또 분위기가 달라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면 애매하긴 한데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왜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가끔씩 또 저 뭐지? 라고 하지만은 내심은 합니다. 당초는 저희가 설전의 선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조금 힘들어진 것 같고 2월 하순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좀 만들어 봐야죠. 유호 소장님. 이거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못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 아니면 압박감? 왜냐? 제3당 이를테면 3번 기호. 지금 정의당에 6석. 근데 요정은 물론 이제 탈당했으니까 뭐 5석이라 치고요. 그 5석을 넘어야 3번 확보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양양자 1석 그리고 원칙과 상식 3석. 합쳐봐야 4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현역 의원 중에 컷오프 탈락자 그래서 합류되는 사람 어찌됐든 간에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세력은 다 모여라.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폭발력을 부여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대선 후보급 리더 그리고 아주 열혈 같은 지지층 또는 지지 세력, 뭐 지역 거기에 이제 공통의 가치 이거 아니에요? 이 공통의 가치에서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잡는 게 과연 교집합 어느 대목이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지 현역 의원 5명을 넘는 숫자를 확보함으로써 3번 하나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쌈박질은 또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이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협상을 하다가 곳곳에서 부딪히는 게 지금 약간씩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이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온 그러면 이낙연도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 다른 분들과 달리 그럼 이준석 대표를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는 이게 거예요? 협상의 전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의 전술로 왜냐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개혁미래당 쪽의 얼굴보다 이준석의 얼굴이 지금 뭐 여론조사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는 예. 조금 더 먹히는 것 같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자신감, 뭐 이게 이제 저렇게 표출된 거 아닐까라는 짐작이 됩니다. 일단 뭐 같은 당에 지금 몸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당에 같이 일을 하지만 약간씩 발언의 이 수위나 결이 다르거든요. 특히 가장 지금 도드라진 건 윤석 대표는 약간 뭔가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윤핵과인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다음에 준비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제3지대 정당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총선 기대인데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30% 중반 초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제3지대 정당이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3지대 정당이에요. 24%니까 일단 여론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당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연대가 된 정당일지도 모르겠지만 제3지대의 또 다른 정당에 대한 기대는 일단 여론이 갖고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들 뭔가 신경전 벌이고 견제하고 이렇게 높은 건데 저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요. 배종찬 수장님하고 소정욱 변호사가 잘 봐주세요. 제3지대 신당 연대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지금 두 인물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무엇이고 이낙연 전 대표 지금은 이 영입위원장 이런 거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 신당 쪽에서 각각의 이 대표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를 좀 맞추는 게 아니라 추정해 주시는 건데 우선 배현찬 수장님 지금 각각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감나게. 자 이준석 대표는 내가 더 잘 나가는데. 내가 더 잘 나가. 네.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는 뭉쳐야 사는데 이런 생각이죠. 내가 더 잘 나가. 그렇죠. 뭉쳐야 사는데. 예, 이낙연 전 총리 제가 성대모사까지 동원을 해서 말씀드리는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빅텐트가 쉽지 않은 게 아까 우리 성치훈 패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본인이 지금 더 잘나고 만약에 지지율이 이낙연 전 총리 쪽이 높다. 가칭 개혁 미래당이 더 세게 나온다. 만약에 높다. 그럼 태도가 다르죠. 아 이거 바뀌는 겁니까? 그럼 다 바뀌죠. 그러면은 이거 뭉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은 핑미원 내가 더 잘 나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허은하 또는 조응천 두 사람의 생각대로 뭐 2월 말이 됐든 합하더라도 그때 가면은 내가 오히려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가야 공천이든 지역구 후보든 당의 명칭을 개혁신당 쪽으로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낙연 전 총리는 일단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출마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국회의원도 다 해봤어. 또 지사도 해봤어. 총리도 해봤어. 대표도 해봤어. 그러니까 본인은 오히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흔들거릴 때 민주당의 총선 이후에 기회가 올 때 대선 열차를 나는 올라타면 된다. 이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막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 말풍선을 보면 말풍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잘 만들었네요. 이게 이제 동상이몽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용찬 수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준석 은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낙연 은혜는 뭉쳐야 되긴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를 한 번 더 할게요. 뭉쳐야 사는데. 알겠습니다.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성대모사까지 곁들여주세요. 자 이번엔 소정욱 변호사. 저 풍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각각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기에? 저는 이제 배 소장하고요. 이준석은 이제 생각이 똑같은데 이낙연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두 가지 독자로 해보면 이준석은요 독식이요? 독식이요? 내가 다 모이 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독식. 그렇죠. 그거는 이게 비슷한 취지. 내가 다 가져가야 된다. 내가 여기 비례 나가면 10% 내가 따면 이제 몇석 여슬곱 내 다 물 수 있는데 왜 합치가 나눠주느냐? 내가 제일 잘 나가서 내가 여기 독식하면 많이 딸 수 있는데 굳이 비례에서 나눠줄 필요 없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제 독식하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 그게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이낙연은 저하고 180 틀려요. 어떤 겁니까? 우리 배 소장은 이제 뭉쳐야 사는 데잖아. 예. 제가 보기 흩어져야 사는데 이걸 이게 독자 노선, 독자. 그러니까 앞에는 독식. 예. 그다음에 이낙연은 독자 노선 할 때 독자. 독자라 노선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와 손을 안 잡아도 된다 뜻입니까? 이준석하고 이게 손 잡는 순간에 내 망할 텐데. 이준석하고 손 잡으면 이게 65세 이상 어른들 다 떠날 텐데. 이준석하고 손 잡으면 이게 여성들 다 떠날 텐데. 정책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떡볶이 방지부 적천이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손 잡으면 우리 호남시도 이게 전멸해. 근데 계속 흩어져야 사는데. 근데 계속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놓는 것 같은데요? 예? 이낙연 잡아봤자 여기 대표. 이낙연 대표가 아쉬울 게 없어요. 이낙연 대표는 기다리면요. 많은 배지들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이게 민주당 공천이 개딸이에서 개판이 돼요. 공천이. 그러면 이게 많은 배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호 3번이 돼요. 호남이 선전합니다. 근데 굳이 말로 이준석은 매달립니까? 저는 독자 노선을 가야만 산다. 그러면 둘 다 안 매달리라는 소리가 그렇죠. 둘 다 마음이 그래서 없다는... 결론적으로 이게 둘이는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독특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르면서도. 제가 여기 앵커님께 2인용 탱크하고 2인용 그 있잖아요. 2인용 탱크요? 텐트. 예, 텐트. 2인용 텐트 2개하고 1인용 하나 줄 테니 이거 가지고 이게 5인용 텐트 한번 만들어 볼래요?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텐트를 막 오리고 가위로 오리고 그거 짓고 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2인용 텐트 만드는 순간에 빅텐트는 끝났다. 이래 보면 돼요. 중텐트 2개가 생겨서 끝났다. 요거 정치윤 부의장께 짧게 각각의 말풍선, 생각풍선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저는 이준석 대표는 똑같이 생각했었고요. 세 분이 똑같으시군요. 예. 이낙연 대표는 점점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을 읽기가 가장 어렵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 엄중하시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풍선에도 말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점이다. 모르겠다는 소리인데 도대체. 알겠습니다. 요거 좀 생각풍선 해봤는데 독특한 답도 나오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이상 토크 목요일마다 찾아오면서 이상 토크 진행해 보겠는데요. 방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그분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낙준연대에서 낙을 담당하시는 바로 이 위원장, 이렇게 부를까요?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인재 영입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 위원장 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낙연입니다. 이 위원장님 좀 크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귀를 크게 들리겠습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 위원장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윤핵관과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윤핵관이 갑자기 됐는데 심경은 어떠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실망입니다. 이렇게 이 위원장은 잘 안 들리는데요. 개혁의 방향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굳이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좀 드려야 돼요. 총리님 목소리 좀 높여주시고요. 자, 이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가칭 개혁 미래당, 개혁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서운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일각에서는 무임승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온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름에 저작권을 논하자면 유시민 작가가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이름을 먼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린 모두 무임승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환승 패스를 같이 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 위원장님 낙준연대 전망을 두고서도 개혁신당이랑 개혁미래당 이 두 개혁당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낙준연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낙준연대가 아니고 리쌍브라더스입니다.
정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제가 요즘 원더걸스가 먹는 쌀을 먹습니다. 뭡니까? 텔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존중해 나가면 좋은 개혁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위원장님이 표현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 위원장님을 향해 외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인수라고. 이거 참 약간 굉장히 좀 험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거 들으셨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혹시 오징어와 짱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오징어는 말려도 짱구는 못 말리는 법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못 말릴 말들을 하십니까? 엄중히 지켜볼 뿐입니다. 엄중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표현을 준비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고생하셨군요. 그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분 더 남았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이준석 대표에게 한마디 또 조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국민들께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풀보다 산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 지금 막금 목소리 들으신 우리 안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뭐 안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정치권에서는 뭐 이 대표와 안 의원님은 그냥 악연이라 뭐 앙숙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공약을 내놨는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 그리고 여성 군복무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갈라치기다.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갈라치기는 정말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저출생, 고령화 아닙니까? 문제를 보고 정치인이 원인을 파악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갈라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수렁으로 더 빠질 겁니다. 예. 안 의원님이 가장 믿는 여론 데이터 분석 전문가 배종찬인데요. 무슨 전문가요? 자, 라디오에서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풀보다 선풀이 나올 수 있는 참신한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과학기술 정책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미 과학기술인들을 저희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 2번에 또 순번을 정한 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면모를 많이 퍼뜨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이지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의원님, 요즘에는 제3지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낙준연대가 제일 핫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준연대 지금 완전히 합해지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책방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뭡니까? 연체 동물. 연체 동물. 예, 서로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빠르게 해나가는 게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나오신 분들 왜 이러실까요? 오늘 뭐 이렇게 비율 많이 들고 나오셨네요. 정보 좀 주시죠. 아니, 경고까지는 아니고요. 뭐 위트를 하신 건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안 의원님. 예. 안 의원님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를 신당 창당에 뭐 일가경이 있다. 그리고 또 합당에 또 일가경이 있다. 이런데 뭐 선배로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그래도 그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까? 빌 게이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먹는 고기의 무게를 아십니까? 뭡니까? 또 이상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왠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요. 결국은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은 조금 다릅니다. 정책과 여러 인적 자원과 자금이 필수적인데요.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제 해야겠네요. 얘기는 오늘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오늘 보니까 비유하려고 표현을 많이 준비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코너가 계속될지 여부가 오늘이 고비네요. 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아니 왜 뭐 비유해서 재밌게 아니, 너무 하셨는데. 똑같아서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아주 그냥 특징을 잘 잡으셨어요. 자, 다음 이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자, 징계도 복당도 이 사람 손에. 그럼 이 사람이라는 이 그분은 막강한 뭐 권한 실세? 징계에 대해서도 막 얘기할 수 있고 복당도 막 얘기하면서 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분인가요? 어떤 분이길래 지금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 일단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요. 네. 지금 이제 현 시국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의 대의, 이런 큰 대의에 이제 함께하자, 힘을 합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원내 수석부 대표 할 때 이현주 의원이 원내 부대표로서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과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권유하려면 대표가 통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 제가 대표한테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윤 연대를 위해서 통 크게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게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의 복당이 지금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고도 일각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고민중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 지금요. 사실은 실제로는 정성호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내고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성호 의원 사실 지금 당직을 쫓아게 맡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뭔가 해보자라고 추진을 한 것으로 셈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등장한 거는 이번뿐이 아닙니다. 이 벌써 좀 얼마 됐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 문자 이거 큰 논란 됐죠. 이재명 정성호 현근택 변호사 관련 징계 논의 메시지 포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했던 상태잖아요. 근데 현근택은 어느 정도 할까요? 이거 징계.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뭐 당직자 자격 정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약간 다른 데라고. 이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이현주 전 의원 관련해서도 정성호 의원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경호 소장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민주당의 뭐 의원으로서 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다. 이건 약간 실세 이런 게 막 떠오르는 수준이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악역을 내가 맡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을 받아들입시다. 복당시킵시다.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 얘기했다.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의외로 당내 반발이 커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은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뭐 쌍스러운 엄청난 얘기를 했죠. 거의 거칠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현주 전 의원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럼 도대체 반윤석열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야 될 판에 친명 그다음에 친문 이걸로 지금 아까 갈라치기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이거 하자는 거냐? 굉장히 반발이 큰 상황에 아마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본인이 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뜻입니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입당을 권유했다. 이거는 오롯이 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가는 거죠. 그게 당대표의 숙명이고 뭐 대통령이 뭐 무한 책임지듯이 당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뭐 전당대회에서 77점 몇 프로의 지지를 얻고 됐다 그러니 이건 정통성이 있는 거고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그렇다면 그건 주류로서의 주도권을 이미 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외로 반발이 큰 거에 대해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악역을 자임했는데 문제는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무슨 소리야 당직도 안 맡은 사람이 너 사실상 비선 실세 아니야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면 멘토라고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좋게 하자면.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일이고 이 민감한 사안에
반대쪽에서 볼 때는 멘토는 무슨 멘토야. 사실상 비선 실세구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주류로서 주도권을 쥐기 전에 민주당 내 현역 의원 중에 주로 경기도에 분포해 있는 의원들이었잖아요. 7인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7인회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주변에 조언도 하고 참모도 하고 무슨 전위대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게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주로 당직자 위주로 갔죠. 사무총장, 그렇죠. 또 뭐 김영진 현재 의원이 맡고 있는 뭐 전략 들어가는 기획 들어가는 이런 당직자들의 보좌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그건 당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다 분담하고 있으니까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게 맞죠. 그러나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자임한 거는 내가 대신 매를 맞을게요라는 건데 저는 뭐 민주당의 일이니까 맞다 그러다 옳다 틀리다를 굳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연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열심히 비판했던 이현주 전 의원은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이게 민주당 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덕 변호사, 지금 청구대 변호사 건, 이현주 전 의원 건 연속해서 정성호 의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그림으로 읽히십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공당이 아니고요. 사당으로 이제 전락했다. 사당으로. 비선 실세의 개념을 정해 보면 비선 실세는 이제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고 사적인 인연으로 사실상은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게 비선 실세인데 정성호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사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형 동생 하는데 정성호 의원이 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험 빨리 됐어요. 의외로 정성호 의원보다. 같이 됐는데 나이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사적 인연이죠. 이걸 가지고 친명의 자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게 당의 공식 결정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이게 비선 실세입니다. 이러면 이게 공당으로서 이게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정성호 의원이 윤리심판원장입니까? 아니 이분이 인재영입 위원장입니까? 그럼 이제 윤리심판은 독립된 조직은 완전히 허수아비입니까? 민주당의 징계는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 돈을 200억 이상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 사적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이현주 복당도 마찬가지예요. 인재영입 위원장은 이재명입니다. 겸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철규하고 한동훈 위원장 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에서 정상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영입하는 게 맞지. 왜 그걸 정성호 의원이 왜 놨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이런 데 그거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 도와주려다가 더 큰 논란, 더 큰 비판을 자초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현주 의원에게 복당 제안을 한 게 이재명 대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현주 전 의원 역시 그런 얘기를 꺼내놨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오늘 사이 정성호 의원이 그거 사실은 제가 한 건데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이게 논란이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반응이 좋지는 않네요. 두 명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당무와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그리고 조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아니면 실제 무슨 당직을 하나 맡아가지고 일을 하든지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당정농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의 아르바타인지 의심스럽고요.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그 항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갔다가 이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은주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 옛날에 친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뭔가 배지를 다시 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지금 하겠죠. 그걸 이제 정성호 의원이 뭐 다리 좀 놓은 모양인데. 자, 성취우 부의자.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정성호 의원의 어떤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많이 수긍한다. 이런 분위기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까? 정성호 의원의 영향력. 근데 많이 수긍한다. 뭐 다른 것들 수긍 안 한 것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수긍 안 한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뜻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정성호 님이 말하는 게 다 수긍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님의 측근 중에 그래도 당내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목소리가 뭐 절차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 보거든요. 뭐 아까 그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뭐 인재에 관련해서 뭐 복당과 관련해서 사람을 추천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는 그 다른 것보다 그 당의 그 중진 의원 아닙니까? 중진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의견 개진은 가능한 거 아니냐?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이 호불호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이현주 전 의원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럼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선택적 외연 확장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정성호 의원은 뭐 친문이나 비명계에 대한 뭐 혐오 발언이나 자극적인 발언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친명 호소인들, 친명을 자처하면서 뭔가 그 이득을 보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비명, 친문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불출마를 강요하고 뭔가 희생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외연 확장이 뭔가 그 누구에게는 이현주 전 의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외연 확장이 되고 친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외연 확장이 되고 이게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님이나 아니면 전 이재명 대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잘 타주시면 좀 내용 이런 잡음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을 대하는 당의 지금 주류의 모습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종석 전 실장을 다루는 당의 주류의 모습이 왜 다른 거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까 지금? 그걸 맞춰야죠. 차별적으로 했을 경우에 계속 문제가 더 불거지겠죠. 배윤찬 소장님께는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좁혀서 지금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가 당내에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찬반 얘기가 막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복당이 될 경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는 적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당내 분란이나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정성호 의원의 역할이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들을 다시 영입하고 또 복당을 시키느냐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네 글자입니다. 과유불급.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하는 이 절차나 과정과 성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충돌도 마치 친문의 대결 구도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이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윤경호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악역을 자처해 주는 것은 선이에요. 아유, 그럼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 고마워 이게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비선실세처럼 미쳐버리면 이건 선의가 아니라 악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른바 이번 총선을 겨냥해서 중수청, 중도, 수도권 또 청년층을 끌어들였는데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당내 분란, 친명, 친문의 대결 구도가 돼버리면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소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지지 기반인 호사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도 흔들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유불급. 과연 이게 필요한가? 어느 쪽이 우리가 과연 이것이 리스크가 되는 것 아니냐?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느냐? 이 판단이 아주 정교하게 필요한 거죠. 지금 저 하단으로 저 이현주 의원이 말한 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저거 좀 봐주세요. 이거 무슨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네요. 나는 민주 보수 성향의 무당파. 배윤찬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저 무슨 파입니까 저거는? 요거는 제가 우리말로 전달드리는 것보다 영어로 말씀드리는 게 더 해석이 잘 되거든요. I don't know. 본인이? 아니 왜냐면 이건 이제 본인 민주 보수 성향의 무당파.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바로 질문을 받았을 때는 I don't know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런 얘기까지 좀 알려줬습니다. 이게 좀 속보처럼 들어왔는데 민주 보수 성향이면서도 무당파다. 선뜻 쉽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I don't know. 알겠습니다. 오늘 I don't know 얘기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20분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다음 주에 선거법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의 입장은 정해진 것이 맞는 건가요? 전당원 투표 실무진 접수한 거면 어쨌든 이제 지도부랑 의총도 남아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선거가 이제 70일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아직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당인데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가져갈 것인가를 전 당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민주당 선거제 전당원 투표하기로 일단 이렇게 하기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방식은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선거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하는 선거제를 선택하게. 지금처럼 준연동형 그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갑니까? 골라주세요. 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당 지도부가 하나의 선거제도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방식은 정해지지 않고 좀 준비 중이라 그러는데 전당원 투표를 하는 쪽으로 거의 기운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관계자의 말이죠. 선거제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 끝났고 이르면 주말부터 시작할 계획.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뭐 3일 얘기도 나와요, 지금요. 곧 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통점은 뭔가 여론을 의식하고 조금 불리한데 약간 이런 거였어요. 이걸 결정하면. 전당원 투표하는 민주당. 2020년 3월에요. 위성정당을 참여할 건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찬성에 나와서 위성정당 만들었죠. 그리고요. 2020년 11월입니다.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원래 후보를 안 낸다. 이게 민주당의 원칙이었는데 이거 바꿔서 후보 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당원들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후보 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요. 당시에 어떤 발표한 내용이 있고요. 그 뒤에 반성하는 목소리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받도록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의석을 결코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뜻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근데 끝났는데 결과가 그다지 그럼 또 반성하고 근데 또 하고 반성하고 이번에 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는 걸. 강전의 국민의힘 부위원장. 네. 결국은 이 전당원 투표라는 게 여론의 따가운 눈총 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단박에 나오는데요. 또. 그렇죠. 지금 최근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 한 80여 명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또 연설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적으로 병립형에 마음 기울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죠. 그러더니 이제는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당원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예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었어도 이미 총선이 너무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여론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당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런 꼼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죠. 뭐 병립형을 할지 준연동형을 할지 지금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약간 교집합처럼 뭐 권역별 병립형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당원에게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될지도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근데 조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이 이번에 하게 되면 3번째가 되는데요. 그 전에 2번의 그 전당원 투표에서도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생각했던 바로 결과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도 준연동형보다는 병립형 혹은 권역별 병립형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 형태의 뭔가 의견이 있을 것이고 전당원 투표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앞서서도 약간 민주당에서 쓴소리하신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몇 차례 당원 투표 해가지고 위성정당 한번 만든 것도 그 당원 투표하지 않았나요? 같은 되게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거 뒤집으면 이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누가 믿겠어요.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대표에 대한 그 불신이 강하면은 이 총선 전망도 어두워지는 거죠. 성추윤 부의장? 예.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전당원 투표를 하고 결국에는 과거 제도, 병립형 또는 권역별 병립형 이렇게 가야 이쪽으로 민주당이 선택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당원들의 의중은 그쪽으로 갈 것 같죠. 당원들은 아무래도 선거 승리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저는 전당원 투표할 때마다 항상 소수편에 섰었거든요. 첫 번째 위성정당 반대도 반대표 던지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의견 표명만 하고 그때 공직을 맡고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보궐선거 관련해서? 예, 그때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갖고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소수 의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분위기상으로는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저는 투표가 아까 2가지로 나왔는데 2가지가 아니라 또 3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립형 회귀 아니면 연동형 유지하면서 우리는 그 위성정당을 포기한다. 위성정당 포기한다는 걸 넣을 수 있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넣어야 왜냐하면 된다. 사실상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위성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제를 유지한다면 위성정당에 대한 것이 넣어야 된다? 저는 그걸 포기하면서 가는 게 그러고 나서 다음 국회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좀 다당제로 가고 뭔가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을 할 때 국민의힘 그 당시 제1야당을 제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여죄가 아직까지 남아서 민주당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그 제도를 유지하되 다음 국회 가서 국민의힘을 설득 못하면 그때 가서 회기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지 이번에는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과정에 우리 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그때 반성하는 걸로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아까 또 반성 영상에서 좀 아까 그 공식적인 반성 영상이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눈에 들어왔던 거는 뭔가 당원들에게 부탁한다고 할 때는 대표들이 이야기하고 반성 영상은 오영환 의원이 얘기했네요. 저는 그것도 참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결국에는 도입할 때는 다당제라든지 이런 뭐 좋은 취지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그 취지대로 과연 운영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예를 들고 싶은 게 2명이 있는데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를 받아서 들어오고 기본소득당에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뭐 비례연합을 얘기하면서 뭐 조국 전 장관까지도 열려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최근에 본인의 어떤 의정보고회 같은 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비례로 해서 다시 더불어시민당 같은 민주당 이중대로 위성정당으로 해서 이분은 그럼 재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분 더 생각하고 싶은 거는요. 조정은 의원이 있어요. 조정은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해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 시대전환 가서 당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어요.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합당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당비를 낸 당원이 61명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이때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국민의힘 합당을 하면서 인재 영입 형태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갑에서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포갑에 대해 조정은 의원을 좀 아무래도 선순위로 봐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성정당으로 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재선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재선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선 도전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역구에서부터 시작하는 의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경선을 하고 올라와서 여야가 대립을 해서 거기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그러면은 왜 짧은 길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준연동형이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제 자체가 복잡하긴 한데 이 과정, 결정하는 과정은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전당원 투표라까지 동원할 상황이 됐고 시기도 좀 닥쳤는데 이제 뭘 결정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갈등의 요인처럼 비춰지는데 갈등의 요인으로 비춰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야말로 정말 갈등인 것 같아요. 공천과 관련돼 있는데요.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질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 내용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양숙 씨는 1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는 2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변호인인 조상호 씨는 3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치밀한 변론 준비로 끝내 막아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거 봐도 민주당이 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 근데 앞서서 민주당은 결정한 게 있는데 총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쓰지 마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어떤 직감을 한 걸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뭡니까 이거는 도대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느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친명 열혈 지지 세력이라면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귀에 쏙 들어왔겠죠. 앞에 1번하고 2번은 아마 짐작컨대 박원순이라는 서울시장 이게 빠졌을 것 같고 임종석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이게 빠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있고 없고가 전화 받는 상대가 민주당 아마 지지층 그 중에도 특히 뭐 개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친명 세력 만약에 이렇다면 조금 편파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요. 저 여론조사 저도 보고 혀를 끌끌 찼는데 더 큰 문제는 저 후보인 조상호라는 변호사가 지금 금천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지금 금천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래요. 더군다나 예비 후보 등록까지 했다는 거고. 지금 오늘 반응이 나오는데 본인은 이런 거 잘 몰랐다 조사하는지를. 자기는 금천구에서 출구 인사하는데 뭡니까라는 반응하는데 조사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중성동 갑 저 지역구가 아마 전략 공천 지역입니다. 있죠. 홍익표 현 원내대표가 강남인지 어디 가겠다고 진작 이제 지역구를 포기한 데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은 당대표나 또는 공관위원장이 임의로 또는 뭐 특정인을 밀어주는 흔히 말하는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이거 뭐 어느 당이든 당의 제도에 대해서 뭐 왜 그게 이렇게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인위적인 규정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 당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이해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대한민국 선거제도,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맹점 중에 맹점이다. 최소한 유권자는 3개월 이전에 그곳에 이사를 가야 투표권을 갖잖아요. 왜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런 규정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도 이제사 민주당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도 아니 우리는 당시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합쳐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우리 책임 아니야.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이고 현재는. 그리고 당시에 두 번째 당이었잖아요.
그러면 선거제도라는 게 최소한 우리 정치 수준이 뒤로 후퇴하는 걸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political correctness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사회든 정치라는 건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게 유권자, 국민, 그다음에 정치 행위를 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거라면 명분을 잃는 거고 그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든 저는 민주당이든 같은 거다. 선거제도는 국회의원들에게 본인들이 먹어야 될 떡을 자기들이 만드는 제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객관적으로 상시 개편을 해 나가는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여기서 해야 된다. 물론 공자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공허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정욱 변호사.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조상우 변호사는 지금 서울 금천구의 예비 후보제 거기서 자기는 활동하고 있다 그러는데 당에서는 지금 이 중구 성동 갑에다 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전략공천주의고 지금 임종석 전 시장을 놓고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 이거는 임종석 전 시장을 겨냥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기서 이제 그 조상호 변호사가 높게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심에 내밀고 보라게 임종석보다 높게 놓은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작이죠. 이거는 여론조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저는 공천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래 보이고요. 이번에 그 비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당원들이 볼 때 왜 이걸 갑자기 전당원 투표를 왜 할까? 당연히 지금 이게 법을 바꿀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조건 병리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연동형을 강화하겠다,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말을 뒤집기가 좀 이게 그 낯간지럽죠, 솔직히. 또 뒤집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딸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개딸, 너가 전당원 투표하면 개딸들이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서 병리병으로 해주면 내가 이게 병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 부끄럽습니다. 약속 중에 옛날에 불체포통군 어겼는데 이번에 연동을 또 병립으로 그것도 개딸들한테 책임 떠넘겨서 간다. 이게 정치인입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이재명 대표 멋지게 지세요. 그게 정치 발전에. 근데 연동하고 아까 우리 그 성 위원장 말씀대로 위성정당도 만들지 말고 그냥 연동을 해서 멋지게 지십시오. 그게 역사에 저는 정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거지. 또 꼼수로 병립으로 가서 공천권도 내가 휘두르고 더 나아가서 이게 원희룡도 무서운데 내가 비례까지 도망가 볼까? 이런 게 꼼수를 부리면 진짜 심판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선거제도 유지한다라면은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지금 당 이름까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이게 약속한 바가 없잖아요. 약속한 바가 없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일관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연동 강화하면서 안 만들겠다 했잖아요. 내용을 떠나서 일관성과 비일관성 그걸 말씀하셨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곳도 있는데요. 그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네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서울의 동작을입니다. 지금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도전하는 뭐 대표적인 인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현역은 이수진 의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추미애 전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시켜서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요. 이거요, 정치윤 부의장.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그럼 여차하면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열어둔 겁니까,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 저 여론조사 왜 돌렸는지 돌린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 3명을 놓고 누가 선호도를 조사, 선호도 조사하면은 높게 나온 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현역 의원, 현직 의원으로 돌렸을 때 지금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지표는 나오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작을 지역이 항상 좀 시끄러웠던 지역입니다. 2014년에 나경원 의원이 처음 그 재보궐선거에 될 때도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기동민 후보가 전략공천이 됐었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노회찬 의원이 오셨었고 그러면서 그 현직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호동준 위원장이라고 계셨는데 당내 뭐 갈등 그러면서 결국 노회찬 당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됐다가
뭔가 야당에서 계속 시끄러우니까 결국 졌거든요. 그다음 16년 선거에서도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뭔가 야권표 분열되면서 또 졌습니다. 20년에는 단일된 후보를 내니까 이겼거든요. 요번에 또 뭔가 이 우리 당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분열되고 뭔가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동작을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너네들 뭐 시끄럽게 하고 갑자기 누가 어디서 와고 그러면 우리 안 찍어줘 이런 것들을 몇 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수진 의원이 글쎄요 지금 개인적으로 뭐 특정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지금 문제가 몇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근데 개인적 해명을 오늘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말끔히 해소된다면 전 현직 의원으로 가는 게 맞지 굳이 대체제를 왜 고민하고 저건 추미애 전 장관,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주목을 받단 말이죠. 추미애 전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추미애 전 대표도 분명 이번 총선 때 뭔가 기여를 해서 본인의 그 중량감을 더 높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위하고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대표를 위하는 길은 추미애 전 대표 대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이신 대구 나가서 지더라도 지금 대구 선거를 이끌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 홍이라고 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추미애 전 장관의 체급도 올라갈 것이고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당원들은 그거 다 기억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야지 왜 굳이 저 지역에 돌렸는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인사가 뭔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땡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동작이나 한강벨트에 따른 우리 당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게 무슨 땡큐입니까? 아니 이분 지금 대선 주자 만들어주는 분이잖아요. 킹메이커잖아요. 제가 어제 그 동작이나 그 근처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우리 당 분들에게 축하 메시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좋다. 오세요. 약간 이 분위기인데 왜 추미애 전 장관이 동작을 해 민주당 후보로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왜 국민의힘은 땡큐입니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킹메이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가 되면서 굉장히 대선 주자를 확 발돋움했었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키워줬다라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맞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이재명계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뭐 대구가 아니라 아마도 수도권 쪽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출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게 민주당 지금 공천 관련해서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게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뭐 계좌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무슨 탐원서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좌 공개와 조민 선생님 탄원서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 전에 조민 씨, 이게 조국 전 장관 딸, 이거 뭐 유튜브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공개합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이잖아요. 이거는. 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구독자님들한테 제 삶에 되게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카메라를 켰는데요. 남자친구랑 약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할 예정으로 생각 중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 다정하고 항상 제 편 들어주고요. 되게 든든한 친구예요. 일단 저런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좀 뭐 소개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본인이 뭐 약혼을 뭐 결혼을 약속했다 그리고 결혼을 할 거다 이게 나왔는데 일부 지지자들이 이 조민 씨 계좌로 축하금, 축의금인가요? 이런 차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은 계좌번호가 알려진 거잖아요, 지금. 계좌번호가 알려져서 글로 뭐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약혼 축하금이니까 뭐 결혼 축하금이니까 아무튼 이런 돈을 보냈다 그래요. 후원금 명목으로.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게요. 근데 이게 내용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조민 씨가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권 발표 후 제 계좌 잠시 공개됐다. 제가 공개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어요.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후원금 입금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또 당부를 해요. 강재현 변호사, 이게 무슨 후원금, 이게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이게 돈이 왔다가 또 오갔다는 건데, 좀 들어갔다는 건데. 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는 뭐 홍삼 광고라든지 광고까지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예. 개인의 음반도 낼 정도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약혼 내용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유튜브 안에서는 기존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여러 가지로 형사 사건에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후원 계좌를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온라인상에 떠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지지자들이 다른데 그런 걸 올리고 이랬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 조민 씨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계좌로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사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내에서도 굉장히 그 영치금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1등 영치금 받은 사람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혼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지 어떠한 뭐 지금 정치적인 탄압이라던가 그런 걸로 지금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좌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은 근데 거기다 또 돈을 보내주고 축하한다 막 이렇게 또 돈을 보낸 거네요. 이게 또 상황이 또 이런 거군요. 이런 가운데요,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탄원서 관련해서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차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저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실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기사가 나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차 감독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예상하시면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셔서 저로서 깊이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조민 씨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조민 탄원서가 또 진행 중이라 그래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탄원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커뮤니티나 이런 데 글을 올리는데 조민 선생님 탄원서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내용을 보면은 뭐 있죠? 피고인 조민에게 사법부의 포용과 관용을 바라는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하면서 그걸 쭉 내요. 그래서 쉽게 탄원서에 이렇게 클릭만 하면 서명이 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온라인 탄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심 판결이 3월 말로 지금 잡혀 있죠? 손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또? 지금 먼저 이제 이거 함부로 자꾸 모금하면 안 돼요. 전부 이제 기부금품 모집 있잖아요. 규제하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목적이나 한 1,000만 이상 되면 허가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변호사 비용으로 모금한 데서 이게 실제 변호사비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조민 사건이 간단합니다. 다 자백하고 공소권 남용 주장하는 사건이에요. 예. 변호사비 얼마 들었겠어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38만 1,000명이네요. 38만 구독자가? 1,000명. 근데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를 모금합니까? 정말 해도 이게 너무 집안 자체가 돈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조국 장관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지지자들이 막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 장관이 그랬잖아요. 예. 치료비도 걱정되고 몸조안 도는데 변호사비도 걱정되고 그때 기억나시잖아. 조국 장관이 왜 이렇게 호소합니까? 지금 이제 영치금이 2억 4천인데 무슨 치료비가 없어요. 그리고 신고재산이 50억이 넘잖아요. 무슨 이게 변호사비가 없어요. 본인 인쇄 수입하고 서울대에서 강의 안 하고 받아간 돈만 해도 억대 되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조국 일가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 이게 너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더 화를 돋구는 이런 일이고 그다음에 이거 탄원서 있잖아요. 이번에 뭐 차범근 씨도 처음에는 이게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공개 드러났고 이번에 아마 조민 씨 탄원서도 모집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죠. 모든 게 탄원서가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되는 탄원서도 많습니다. 판사가 야 말도 안 되는 이 탄원서에 역효과 나는 탄원서도 많아요. 꼭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시훈 부의장, 이 지지자들이 이제 뭐 후원금 명목을 보내는 거나 탄원서 운동 이거 아까는
이 손혁 변호사랑 그냥 엄청난 비판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부 지지자들께서는 이 조국 일가에 대한 좀 마음의 빚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금전적 뭐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보다는 그 본인들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의 빚을 좀 덜기 위해서 그 조국 일가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그런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 오히려 도움을 주려다가 해를 끼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좀 조민 선생님께서 지금 그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 좀 지지자들께서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혼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단박에 그 계좌를 알고 계신 분들이 돈을 보내는 상황. 아, 지지자와의 관계, 조국 전 장관 딸, 아까 말한 대로 뭐 후원금, 그다음에 탄원서 이런 게 뭐가 진행 중인가 봐. 근데 재판 일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민 씨는 내달 22일 일단 1심 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